드디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라마단 금식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모슬림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을 삼가하고 경건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라마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업무 능률 저하에 따른 생산성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진작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라마단 기간 중 가장 두드러진 경제적 현상은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입니다. 최근 10년간 라마단이 속한 월의 소비재 판매 지수 및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동년도 월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체로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식자재 수급의 구조적인 개선과 유통구조 합리화 등을 통하여 라마단 기간 중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한 소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라마단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되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스파 시간입니다. 지난 7일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9%에서 2.4%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선진국은 2.2%에서 1.7%로, 신흥국 역시 4.1%에서 3.5%로 각각 성장률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올해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 신흥국 모두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기 회복 지연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원 수출 국가들의 성장률 둔화를 전망치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달러 강세와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1.9%로 0.8%포인트를 낮추었습니다. 아울러 유로존은 1.7%에서 1.6%로, 일본 역시 1.3%에서 0.5%로 전망치가 각각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흥국의 경우 중국만이 6.7%로 종전의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러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자원 수출 국가의 성장률이 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에 대하여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5.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자원 수출국으로서 원자재 가격 회복 지연과 글로벌 교역량 악세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전망과는 별도로 인도네시아 국회 예산위원회 역시 금년도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5.3%에서 5.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정부 기대치는 물론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4.92%에 그쳤습니다. 경제성장 패키지들의 효과가 미미하고 내수 회복마저 더뎌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기존 성장률 목표치가 지나치게 야심찬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시각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기에 이번 인하 발표는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1년 만에 단행된 금리 인하에 따라 기준금리는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인하 결정은 향후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경기의 장기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선 해운업 등을 중심으로 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고용, 설비 투자, 가계 소비 등 경제의 각 분야에 적지 않은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현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교역 부진 정도가 생각보다 크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하방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의 또 하나의 배경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을 들 수 있습니다.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그동안 6, 7월을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으나 지난 6월 3일 발표된 이른바 고용 쇼크 이후 월가에서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3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3만 8천 개가 늘어난 데 그치며 시장의 예상치인 16만 개에 크게 미달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한편 옐런 의장은 지난 6일 필라델피아 강연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횟수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강조함으로써 금리 인상 연기에 힘이 실렸습니다. 다음엔 주간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6월 9일 미달러당 13,286루피아로 종가 기준 전주 대비 359루피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금주 옐런 의장의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 표명 이후 미국의 6월 금리 인상론이 힘을 잃음에 따라 미달러화가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환율 역시 전주 대비 30.6원 급락한 1,15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던 6월 7일 하루 동안만 21원이 하락하면서 2011년 9월 27일 이후에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던 6월 9일에도 원화 환율은 오히려 0.6원 하락하면서 국내 통화 정책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루피아 당원화는 6월 9일 8.76원으로 전주 대비 0.04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합표시 10년물 국채는 6월 9일 7.56%로 마감하면서 전주 대비 0.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주중 루피아 환율이 미달러와 2.6% 절상됨에 따라 채권 금리 역시 주중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6월 9일 4,877포인트로 전주 대비 43.57포인트 상승하며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말 8조 8천억 루피아까지 증가했던 1일 거래량은 6월 9일 4조 3천억 루피아를 기록하면서 이 금년 일평균 거래량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니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상당 부분을 발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관광지로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황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해양 생물 자원을 보유한 서부 칼리만탄의 노스 까용 지역과 화강암 해변으로 유명한 방카 블리뚱주의 딴중 끄리앙 지역에서 올해 10월 사일 까리마따 스트레이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일 까리마따 스트레이트는 관광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작년에는 슬라웨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광부의 아리프 야흐아우 장관은 올해 이 행사를 통하여 5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1만 명의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750억 루피아에 이르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부는 지난해 1천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19년까지 2천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한 이점을 활용하여 현재 20억 불 수준인 해양 관광 수입을 2019년까지 40억 불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51%가 증가한 352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광부의 아리프 장관은 이러한 관광객 증가가 현재 시행 중인 90개국에 대한 관광 비자 면제 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만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추가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 관광객 증가율이 더욱 탄력을 받아서 올해 연간 유치 목표인 1,2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할까요? 전문 조사기관인 마스사와 핸드폰 제조업체인 어드벤사가 최근 공동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스마트폰 구입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내구성과 세련미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내구성, 배터리 용량, 가격, 화면 해상도, 메모리 등 스마트폰 구매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200만 루피에서 300만 루피 가격대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9명의 응답자 중 95%는 200만 루피 가격대의 제품이 900만 루피에 팔리고 있는 아이폰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의 56%는 본인들이 선호하는 신모델이 출시되면 1-2년 안에 스마트폰을 교체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조기 교체의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의 31%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최신 제품을 사용하면서 유행에 따르고 싶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높은 성능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당연하지만 성능 향상에 따른 가격 상승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사양 제품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고 스마트폰 기능의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욕구도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쌀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정체된 반면 밀로 제조하는 국수나 빵에 대한 소비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 밀 수입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라보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생산 능력 확대와 중소도시에 대한 신규 체인점 개점에 따라 최근 10년간 제빵 제품의 판매량은 연평균 5.5% 증가했고 가격은 연평균 11.7%가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중산층 증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와 서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인도네시아 중산층 규모가 매년 8,900만 명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1억 4,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커피와 함께 샌드위치나 디저트 케이크와 같은 제빵 제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제빵 시장의 49%는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제품이, 33%는 제빵 회사 제품이, 18%는 자체 상표 제품이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회사인 브레드토크는 현재 전국적으로 162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 올해 중에 20에서 30개의 점포를 추가 개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2대 미니마켓 브랜드인 알파마트와 인도마렛은 전국적으로 약 2만 개 이상의 체인을 운영 중이며 이들은 제빵 회사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유통망입니다. 인도마렛의 경우 최근 5년간 빵 매출이 매년 25에서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알파마트는 올해 1에서 3월 중 자체 상표 빵 제품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3%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리 로띠 상표의 빵 제품을 생산하는 제빵업계 선두업체인 니폰 인도사리 코핀도는 매출액이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CJ가 운영하는 한국계 제빵 체인인 뚜레쥬르도 계속해서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는 있습니다. 빈약한 도로 시스템과 비싼 물류비 등 유통 시스템이 향후 시장 규모 추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물류 비중은 GDP 대비 24% 수준으로 말레이시아의 13%, 싱가포르의 8%와 비교시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서이자 위대한 스포츠맨으로 평가되는 무하마드 알리가 74세의 나이로 지난 6월 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이곳 인도네시아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는 1973년 10월 자카르타의 봉카르노 경기장에서 당시 네덜란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루디 루버스와의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팬들로부터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판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스포츠계는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계 인사들의 애도와 추모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6월 10일 그의 고향에서 장례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링 안에서의 업적도 위대하였지만 링 밖의 삶이 더 드라마틱했던 것 같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고향으로 금이 환영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갱들의 위협을 받자 소중한 금메달을 미련 없이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원래의 이름도 노예 이름이라고 생각하여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했습니다. 1964년 WBA 세계권투연맹과 WBC 세계권투평의회의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었던 소니 리스턴을 물리치고 처음으로 챔피언이 된 그는 1967년 베트남 징병에 대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과 동시에 세계 챔피언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7년 뒤인 1974년 정글의 혈전이라고 불린 조지 포먼과의 경기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다시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습니다. 1980년 화려한 선수 생활을 마친 알리는 불행히도 4년 만에 파킨슨병에 걸렸고 이후 무려 32년간이나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개회식에서는 손을 떨면서까지 성화대에 불을 붙여 진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생전에 이미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우던 무하마드 알리의 경기용 팬츠에 새겨져 있던 에버래스트란 단어처럼 팬들의 기억 속에 그는 영원한 챔피언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Do